부모님이 처단하셨으니 내가 이완용이를 처단해야겠다. 의미 있죠. 예, 그때가 이제 1909년,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 암살 직후에 12월 2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이틀 전이죠. 장소는 명동성당. 크리스마스 이브 전전날 명동성당이 인파 엄청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럼요. 이완용이 이제 미사를 끝내고 나올 때 역적 이완용을 처단한다면서 이제 칼을 뽑아서 가서 이완용을 이제 처단을 한 거죠. 그 이완용이 쓰러졌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경찰에 붙잡혀서 이재명 의사가 끌려가는데 땅바닥에 쓰러져 피 흘리고 죽은 줄 알았던 이완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뭐야? 이러면서 중정한 거야? 이제 실려가죠. 실려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을 받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흉부외과 수술. 1호가 이완용이야. 하필이면 짜증나. 살려냈네. 어머나. 그래갖고 이재명 의사는 형장에 이슬로 가고 이완용은 계속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배항공신이라고 해서 예전에 왕이 승하하시면은 종묘에 같이 이제 그 신주라고 해서 위패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렇게 모시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성종 때 신숙주가 모셔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배양공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영예죠.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써주신 분들을 이제 모시는 건데 영친왕이 이제 순종의 배양공신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완용 아들 이완용도 그걸 밀어내려고 한 거예요. 아,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논란이 어떻게 이완용이 배양공신 되느냐 논란이 있어서 그게 미뤄졌는데 기가 막힌 40년에 들어갔대요. 이완용이 어떻게든 꼼수를 써가지고 그럼 지금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광복되고 나서 쫓겨났죠. 쫓겨야지. 그래야지. 아니 그래도 와. 근데 그 잠시나마 거기 있었다는 게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참 죽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까지 꼼수를 써서 기웃기웃거린다는 게 아니 일만의 양. 너무 기웃기웃 좋네. 기웃기웃 막 찝쩍찝쩍. 그쵸.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그 천도교 지도층인 전현무와 김종민이 거사를 도모하는 장면입니다. 예. 종민 씨, 그 독립선언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다 모으는데 예. 그것만으로는 좀 역부족인 것 같은데. 예,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미칠적 중에 한 명의 이완용이라는 인물을 그 사람을 좀 끌어들이는 게 어떤 것 같아? 예,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막. 듣지도 않고 제 생각은. 이완용 씨? 네. 우리 천도교 지도자들인데 우리 민족을 위한 독립 선언서를 좀 만들고 독립운동을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절호의 찬스입니다. 함께 하시죠. 나는 이미 2천만 동포들에게 매국적이라고 불린 지 오래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운동에 가담할 수 없어. 만약 선생의 운동이 성공한다면 나는 2천만 동포들한테 맞아 죽겠지요. 그런 일이 온다면 다행이겠어. 이렇게 해서 마지막 회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그 칭의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 수단까지, 그 방법까지 이렇게 쳐버렸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죠, 사실. 네, 그 뒤에까지 네. 진짜 끝까지 남은 사람. 배정자 이토 히로부미의 양녀. 양요? 일단 이분의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그 대원국 실각대 일당으로 몰려가지고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어머님은 그 충격으로 눈이 머시고, 여기까지 굉장히 또 기구한 운명이죠. 여기까지 좀 기구가 불쌍한데, 그러다가 어떤 일본 밀정이었던 마스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15살 때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건너가서 거기에 그 당시 이제 일본의 망명에 있던 갑신정변 개화파 분들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김옥균을 통해서 이토 히로부미와
만나게 되죠. 거기서 약간 이토 히로부미의 눈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야마 데이코라는 이름도 좀 받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거의 우두머리급 밀정 친일파 역할을 했는데 반민특위 때 그 6명의 여성 친일파 중에 가장 먼저 불려갔을 정도로 대장격이구나. 네, 친일 행동을 아주 좀 왕성하게 뭐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의 첫 번째 임무가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공사로 부임했었던 하야시라는 사람의 통역인데 거의 겉으로 그냥 보이는 역할이었고 실제로는 거기 있는 러시아 세력을 좀 몰아내기 위한 임무를 받은 밀정이었다고 합니다. 배정자, 배정자. 다야마 데이코. 배정자의 그 미모가 출중하다고 했죠. 제가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네. 이게 좀 약간 일본 사람 같은. 옷을 또 그렇게 일본을 좋아했으니 뭐 일본 풍으로 입었겠죠. 풍이 위해서 그런구나.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봐서 그런지 그냥 막 되게 막 이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요. 눈빛이 굉장히 야욕이 넘쳐요. 영화화 되기도 했대요. 아, 진짜? 각시탈이나 김우라 서장, 말씀하십니다. 너무 짜증이 나는 게 그렇게 친일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네. 70대가 됐어요. 그럼 좀 뒤늦게라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여태 얘기했던 일본군 위안부 한인 여성 100여 명을 위안부에 보내는 일을 또 앞장서서 하죠. 게다가 한국 사람을 같은 한국 사람을 한국 사람. 남양군도까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뭐 일본군 위안부 노릇을 강요하고 배정자는 또 업자로부터 금품 챙기고 수수료 쪽으로 또 받아치우죠. 아주 끝까지 그러고 삽니다. 근데 이제 반민특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국밥 한 그릇만 먹는 게 내 소원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살겠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신의 모든 그 행동들을 후회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뒤늦은 후회. 지금 유병재 씨의 저 표정이 모든 걸 반영을 합니다. 반성도 아니고 그냥 후회한 거잖아요, 사실. 해봤자 뒤늦은 반성이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얻을 거 다 얻었고. 아니 나는 일본군 위안부를 앞장서서 주도했다는 게 같은 여자가 한국 사람을 떠나서 주도를 했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같은 여성을 어떻게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동원을 하고 수술을 챙겨요. 근데 저는 부끄럽지만 처음 들었던 이름이거든요. 배정자라는 네네네. 그 인물을 교과서나 어느 곳에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저 화가 나더라고요.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너무 개인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앞장서서 그 우두머리인데 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으니까 혹시나 꼭 까먹을 수 있으니까 배정자, 배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외우면 배정자 배신자. 배정자 배신자. 배신.